안녕하세요. 흥답하라! 흥답입니다. 네, 벌써 일요일이 됐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오늘은 독서 리뷰, 저번에 말한 대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요 책을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서 해볼 텐데, 이 책이 진짜 지금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현재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필독서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으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2012년부터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역사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원래 코인을 하다가 패권, 그리고 영향력, 부의 가치, 결국은 패권을 잡은 사람에게 가치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봤었고, 제가 읽은 책들은 거의 지정학, 패권, 가치, 아니면 역사, 이런 내용들이 다분할 텐데요. 이 책에서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1부와 2부를 통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을 뜨는 해, 미국을 지는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중적인 인사, 레이 달리오,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 일론 머스크, 이런 인사들은 중국의 친화적인 정책과 중국의 필수적인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에 대한 룰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링크드인에서는 그 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고 미국이 진짜 지는 애 아닌가?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쟁이 2012년도부터 계속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처음 등장한 건 2013년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던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을 때 미국의 반대편에 서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했고, 그때 당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뉴스 기사를 찾아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했던 기사예요. 한국을 우습게 본다. 근데 결과를 까놓고 봤더니 이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 오랜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일찍 읽은 분들도 많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세계관이나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면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패권이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중국은 1960년대는 굉장히 못 살았고 1970년도부터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198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는 잘 산다의 개념은 아니었지만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미국도 역시 눈을 감아줬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 WTO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의 중산층 일자리가 250만 명이 사라져가는 동안에 중국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거죠. 바로 중국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장해서 어느 정도 G2라고 하는 결과에 올라온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대내외로 표출이 된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티를 안 냈지만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티를 냈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중국의 공산당은 모든 독재 정권이 가지는 영원한 야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은 내부 봉기와 외국의 침략으로 점철된 이전 시기에 상실한 영토를 되찾아서 완전한 형태로 복구시키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본인이 우뚝 서서 넘버원이 돼가고 싶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힘이 커지면 힘이 커질수록 주변 국가의 역사와 전통성을 무시해버립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가 짱이다, 중화 사상을 통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도 우리 역사가 짱이다 라고 하면은 반격을 가하고 무역을 통해서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2000년대부터 일대 항로라든가 전략 기술의 표준을 잡겠다라고 말했을 때부터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건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1차 세계대전쟁을 일으킨 독일처럼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엄청나게 보통 한 세기 동안 천천히 올라왔던 거를 중국은 단 20년 만에 이뤄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야심을 숨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우리가 성장하는 걸 막는 국가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무역을 전 세계에서 1위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산주의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정말 거짓말과 철면피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뜻밖의 횡재가 사라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인구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중국이 인구 감소가 이렇게 빠를 거라고 전 세계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건 중국의 수뇌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인구 감소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데 제가 최근에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으면 돈을 투자하고 그 시간에 고급 기술을 익히려고 대학교까지 진학한 인재들인데 이 인재들이 입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힘들고 애를 안 낳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이 엄청난 공포를 느낀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느꼈냐? 사실 과거의 중국은 엄청나게 많이 출산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은 나머지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하기 이릅니다. 근데 한 가구에서 2명이 나와버렸어요. 쌍둥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루는 유치원에 첫째를 보내고 둘째는 다음날 보내고 반복하다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엄마가 까먹어서 이제 첫째를 보내고 둘째를 보내는 날에 첫째를 또 보내니까 저 누구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벌금이 3,800만 원인가 5천만 원 정도의 하나로 벌금이 있었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의 부작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미친 듯이 줄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국을 넘을 기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 뭔지 아세요? 남자의 정관 수술을 단속하는 거예요. 야, 너 정관 묶으면은 너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애는 안 낳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속한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요. 여기에 자녀가 없는 무자녀는 특별 세금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특별 세금 내라 라고 하면은 세금 내기 싫어서 애를 낳으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한 거지 개인의 자유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이 힘들고 내가 힘들어서 이 애를 낳으면 이 애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런 돈과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야 너 애가 없으니까 돈을 내 라고 세금을 발휘한다는 사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같은 강력한 힘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2021년 4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마오쩌둥의 대약진 하면서 이제 3천만 명이 희생됐다 그래요. 3천만 명이. 1960년대 이래 처음으로 중국 인구가 감소한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말한 이 인구 감소가 아니다. 우리는 인구 증가하고 있다. 엄청 놀라서 배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한 문장짜리 성명서를 다급하게 발표했는데 그 정도로 다급했다라는 거죠. 뜻밖의 횡재가 사라질 때는 첫 번째는 인구 재앙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게 감소라는 거예요. 한 자녀 정책 때문에 이게 다 과거에 벌였었던 중국 당국의 한 자녀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2050년도에는 은퇴자 1명을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기존에 1970년대 은퇴자 1명을 경제활동 인구 10명이 부양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니까 십시일반으로 내면 충분히 부양할 수 있었던 게 1970년대. 근데 2050년도에는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2억 명의 노인이 증가하고 2억 명의 젊은 사람들이 사라진다. 충격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는 계속 중력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에 걸쳐 가지고 GDP의 약 10%에서 30%의 정도가 노령화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 인구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과연 지금 현재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10대, 20대, 30대예요. 젊은 MZ들이라고 하죠. 근데 출산도 안 하고 취업도 못 하고 애도 안 낳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가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그냥 예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줄어드는 지원이에요. 중국 하천수의 4분의 1과 지하수 60%는 너무 오염되어서 중국 정부조차도 사람이 만지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농업 용수나 공업 용수로도 쓸 수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중국 경작지의 20%가 오염으로 인해 쓸모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100만 제곱마일이 사막화되고 2011년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기후가 불안하니까 곡물 시장이 엄청나게 불안해서 미래에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죠. 석유 사용량은 거의 75%를 수입하고요. 천연가스는 45%를 수입합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으로 매년 5천억 달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5천억 달러에다가 1350원을 곱하면 675조네요. 그러니까 675조면 대한민국 1년 GDP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니까 1년에 대한민국 GDP 전체 GDP 정도를
에너지 수입 비용으로만 사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국이랑 사이가 나빠지면은 중국으로 수출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적 붕괴를 말하고 있어요. 국가는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국가 기구가 필요한데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해부터 경제보다 정치 사상이 독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석의 임기를 없애버리고 전 정부에서 한국 정부도 따라하려고 했었죠. 국유기업이 은행에서 배분되는 대출하고 보조금의 80%를 받는답니다.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우리 말 잘 들어? 그러면은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비율이 전체 80%라는 거예요. 보조금이랑 대출의 80%면 무조건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말을 못 들은 알리바바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뇌물, 이 대약진 운동의 반대인 대후진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네 번째는 적대적인 지정학적 환경입니다.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독일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죠. 중국의 경우 항구가 없어요. 원래 항구가 있던 땅은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뺏었어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공산주의인데도 중국의 철천지 원수는 러시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항구가 있던 그 지역을 러시아가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은 완전한 항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항구가 있어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 이쪽을 일본과 미국이 연합해서 막아버리고 그 나라들을 도와주잖아요, 미국이. 그러면은 해상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내륙 지방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똑같은 전철을 봤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학문적인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으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적대적. 그러니까 얘가 크면 주변 국가들이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에 미국과 서방에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했고 WTO 가입한 다음에 미국이 250만 개 정도 일자리 잃어버리니까 이게 다 중국이 크면 클수록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전했었죠.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인사 중에 반체제 인사는 탄압을 해버리고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기만 크려고 하고 남의 나라에서 좀 키우려고 하는 건 야, 우리나라가 커야 되니까 넌 안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대적이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중국의 일대 항로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이 만약 항구를 막아버리면 중국의 유일한 해법은 서쪽으로 땅을 통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땅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보통 철도겠죠. 러시아처럼요. 그게 일대 항로의 목적이고, 문제는 그 일대 항로를 펼치는 서쪽에 탄으로 끝나는 카자흐스탄, 몽골 이런 나라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맨 처음에는 야, 우리가 도로 놔주고 철도도 지어주고 할게 라고 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얘네들 그걸 무기로 약간 적대적으로 우리가 중국이 최고야, 야 최고가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상대국으로 하여금 일대 항로를 같이 하자고 한 국가로 하여금 적대적인 감정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특히나 이제 이런 일대 항로 같은 중상주의적 팽창 정책을 펼치고 G20 주요 경제 강국은 2008년도에서 2019년에 약 2,000건의 제한 조치를 중국 기업에게 내렸어요. 2008년도부터 2021년도에 중국은 해외에서 1만 1천 개에 이르는 새로운 무역 장벽에 직면한 거죠. 2021년 12개 나라가 1대1로 수상해서 탈퇴를 했고요. 서방 중심으로 16개국이 자국의 통신망에서 중국을 차단시켰습니다. 미국과 여러 동맹국은 주요 기업에게 가혹한 기술 이전 금지 조치를 했고요. 특히 반도체에서 IRA라고 해서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인력으로 미래에 대한 기술을 특히 반도체에서 중국한테 주지 않겠다라는 법안으로 중국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낮춰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누렸던 해외 시장, 자본, 인력 등에 접근할 기회를 잃어가는 중이고 초세계화 시대는 끝나가는 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종말이 최악의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은 힌트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세계 넘버원이었는데 이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의 국내 총생산인 GDP는 2007년도에 15% 성장을 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단지 6%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경제 규모는 보도된 것보다 20%가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직 중국 국가통계국장과 현 중국 총리를 포함해서 고위 관료가 중국이 경제 통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발표하는 금 보유하고 있다,
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애도 잘 낳고 있고 인구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어. 우리는 항상 최고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통계에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6%든 5%든 사실은 4%, 5%를 국가에서 지원으로 보조금이나 대출로 돌렸다면 실질 성장률이 1%도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이죠. 왜냐? 그 성장률 돈으로 코인도 만들고 일대 항로로 도로도 깔아주고 항로도 개척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주변 국가들한테 적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 시기에 중국은 실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기능은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지만요. 그러니까 요런 뜻밖의 횡재 5가지, 인구가 줄어든다는 제한, 자원이 줄어든다는 거, 제도적으로 붕괴할 수 있게 부패율을 성장시킨다는 거, 그리고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적대적인 지정학적 환경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경제가 수렁에 빠진다는 거. 이 5가지가 중국이 지금 횡재가 사라지고 있다 라는 힌트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기반으로 데이터도 되어 있고 이거 연대기도 써져 있으니까 이해가 정말 쉽게 되는 책이었어요. 이런 기존의 경제적인 성과가 없었다면 중국 공산당은 1970년도 이전과 같은 정통성 부재로 추락할 수밖에 없고 바로 공격적인 국수주의와 저항 세력에 맞서서 강력한 탄압이나 투옥 및 처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러한 체제 자체가 과거의 중국을 만성적인 빈곤과 갈등, 분란에 빠져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무역을 개방하고 중국과 미국이 함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과거로 회귀했으니까 사실은 레이 달리오가 보여줬던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레이 달리오가 이제 중국을 되게 높게 쳤는데 안티가 말한 거. 중국은 일본한테도 안 되고 요 파란색이 미국이고 빨간색이 중국이었는데 이때 중국이 쇠퇴할 거를 아무도 몰랐었다. 그리고 미국이 올라올 것도 아무도 몰랐었고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니다. 그리고 국가통계국에서 이렇게 발표한 수치가 이게 요만큼이 뻥카라면 실제 갭은 요 정도가 아니라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대국, 이 국가들이 다 중국에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10년 전으로 회귀했다. 근데 10년 전으로 회귀했으면은 2000년대 이때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갭은 요만큼이나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국의 선택지는 얼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이 과거랑 별다를 바 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을 쓴 거는 독재적인 정책을 위해서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되려고 하는 야심 때문인데 선택지가 많이 없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과거가 1970년대가 아니라 2012년 정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중국이라면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사유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해라. 너네랑 친한 부패한 관리자들이랑 또 그 사람들이랑 관시 유지하는 그 기업들만 하지 말고 사유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라는 거예요.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해라. 여기서 돈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본이. 근데 그것도 자유로 허용해라. 나중에 돈이 되게끔 네가 정책을 잘하면 돈 벌려고 다시 들어오는데 왜 중국에서 빠지려고 하면 돈을 못 빼게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경제를 완전히 자유화해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하지 말고 자본주의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인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친정부적인 국영 기업들에게도 보조금을 중단해라. 실력이 안 되는데 왜 계속 보조금을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역시도 정치적인 인맥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자격을 근거로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말만 쓰여져 있는 거죠. 미국은 중국한테 2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국은 경쟁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너도 크고 나도 크면 나한테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통합적인 운영 방식이었고 중국은 그 기간을 철저히 이용해가지고 군사력이나 기술 같은 거를 철저히 빨아들여갖고 이제는 미국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게 2012년도에 시진핑의 내부 연설로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012년도에 시진핑은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1대1로를 발표를 해요. 2014년도에 미국의 국방부 차관 켄달은 미국 국방력이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도전받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감지를 했던 것이죠. 2015년도에 중국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필르베리는 중국 공산당 강경파에게 우리가 속아왔다라는 말을 하고 2016년도에도 포용 정책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미중 관계 파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국가방위 전략 현상 변경적인 수정주의 세력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이라고 언급을 한 거죠. 이때 해군력과 미사일 전략을 30년 내에 최대 규모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은 천천히 준비하고 미국은 중국의 야심을 체크하고 준비해왔던 게 10년 전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미 의회는 일당으로 대항을 위해서 600억 달러 규모 국제 개발금융공사를 창설하고 FBI는 10시간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영향력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CIA는 대테러에서 벗어나서 위협적인 거대 국가에 대한 초점을 바꾸도록 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조직이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책도 여러 방면으로 예리해지고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는 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서로 공통점을 찾은 게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우리 땅이라고 인정해라. 그리고 미국은 대만이 니네 땅이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해라.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평화적으로 갔지만 그 평화적인 방법에서조차 중국은 두 가지 얼굴을 해서 키울 때 철저히 그 기간을 이용해서 상승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야, 우리가 1등에서 우리만 살아남아야겠는데? 라고 하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적대적인 국가로 만들었던 거죠. 심지어 대만에서도 2020년도에는 64%의 대만인이 나는 중국인이 아니고 대만인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중국으로 흡수하려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죠. 신전체주의 국가에서 사는 걸 원치 않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홍콩을 집어삼킨 중국을 보면서 대만 자체도 국방비를 10% 늘렸다고 해요. 그리고 자위대를 갖고 있는 일본도 10년 연속 국방비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해군력 규모는 중국이 앞서나 일본은 여전히 중국을 능가하는 해상 전투력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 레이 달리오가 비판을 받았던 댓글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미국인도 알고 있는 거를 레이 달리오가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애정과 중국을 더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남중국해 거기를 가지고 중국이 점유율을 올리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주변국들이 인도네시아가 국방비 지출을 20%나 늘렸고 2021년도에 추가로 16%를 증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 완전히 적대적으로 만들었죠. 이제 내부 연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진핑은 2012년 집권하면서 독재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했었고 중국문을 꿈꿨었죠. 그러면서 일관되게 강조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중국이 점증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유효기간 다 썼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계속 적대적으로 바뀌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무역을 우리가 이제 다 흡수하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위협들이 있으면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향한 중국의 원대한 계획을 좌절시키기 전에 중국 공산당이 선제적으로 위협을 분쇄해야 된다. 야, 우리가 위협되기 전에 우리 예방해야 돼. 우리가 위협되기 전에 그 위협을 없애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위협은 자기들이 만든 건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금리에서 뉴 노멀이라고 말한 것이 개념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성장 둔화가 되고 전략적으로 포위됐다라고 하는 뉴 노멀, 과거와 다르게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굴복하게 되면 외부 세력의 약탈과 국내 불안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은 더 이상 경제적인 충돌이 아니다. 이거는 중국의 포괄적인 국력에 맞선 공격이다. 본격적인 실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 역시도 중국의 성장 둔화하고 외세의 포위라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안보 전략을 두 가지로 말을 하면 안보 자체를 국가 발전의 모든 영역과 모든 과정에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역으로 하고 있는데 얘네는 국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했는데 무역을 끊어버리거나 한국으로 가는 관광 상품을 일시 중단시켜버리거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 벌려 오는 기업들을 허가를 안 내준다거나 비자를 안 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한국에 예전에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나요? 이 요소수 사태가 거의 9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기로 결정나면서 국내에 요소수를 만드는 업체도 없어졌고 다른 나라로 수입을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요소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2달 만에 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얘는 요소수만 없어도 디젤로 유통을 많이 시키니까 한 2달 정도 뒤면 못 버티겠네? 라고 하는 거를 무역으로 보복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의 전략은 예방적인 해법을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에 중국은 대규모로 정부 보조금을 이용해서 화웨이나 그 밖의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정부 보조금을 집어삼키도록 5G 통신망 같은 거 단숨에 선도주자로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 방위혁신국장 마이크 브라운은 야, 우리가 방심하고 있었어 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도 인공지능과 합성 생물학 같은 기술이 내포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 깨닫고 나서 지금 최첨단 반도체 IRA 법안을 만들어서 미국의 사람과 기술과 자본으로 유출시키는 걸 금지시킨다. 특정 국가한테.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그동안 재고로 쌓았던 최첨단 반도체가 없어지니까 미래를 위한 기술 전략적인 이 정책이 실패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이에 중국의 전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국 제조 2050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과의 관계는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하죠. 근데 중국도 한국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자국에서 자급자족을 하긴 하지만 첨단 설비의 90%는 수입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 컴퓨터 칩, 고성능 센서, 첨단 의료기기의 약 7, 80%를 수입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자급자족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자급자족이 되는데 대신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원자재가 안 나지만 중국은 원자재가 나요. 그런데 똑같이 무역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핵심적인 요충 기술 제품의 생산을 지배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중국의 공급망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빈 부분을 채워라. 이게 예방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 항로처럼 디지털에도 디지털 로드를 펼치자. 응? 그래서 전 세계에 5G 네트워크를 깔자. 그리고 광섬유로 케이블도 깔고 위성에서 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중국산 위성을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연결해서 우리만 안 들으면 중국이 전파를 차단시키면 그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 위험하죠.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시아와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이게 다 해저 케이블, 물리적인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광섬유 케이블로 교체하게 만들고 하고 인공위성도 교체하게 하고 5G 네트워크로 교체하게 하고 5G 네트워크를 다 중국산 장비가 기술력이 좋으니까 근데 더 싸니까 교체를 한 게 LG텔레콤이었죠. 엄청 위험해요. 한국도 이 태풍의 소용돌이에 바로 근처에 있는 인접 국가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중국은 국제 데이터 전송의 95%를 담당하는 세계 해저 케이블의 12%를 공급하거나 최종 연결지가 됐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140개국과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을 하고요. 중국의 홍통그룹은 세계 강섬유의 15%를 설치하고 중국의 베이더 우위성 네트워크는 수십 개의 국가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세계 각국의 수도 165개를 대상으로 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가 한 360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거의 3분의 1은 넘었죠. 거의 반이나 중국이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말하는 중국 표준 2035 국제기술 표준으로 설정하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에서도 중국 제조 2050, 기술 표준도 중국 표준 2035 이런 식이에요. 이게 디지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실크로드예요. 1번은 일대 항로, 무역을 해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륙으로, 서쪽으로 우리가 이 해상이 막혔을 때 서쪽으로 일대 항로를 만들자. 두 번째, 디지털로도 우리가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독일이 전철을 밟았고 독일은 실패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야 되냐? 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냐? 대만에서 전쟁이 안 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한반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거나 대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어놔야 되는 거죠. 그게 레닌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레닌을 엄청 추앙하죠. 근데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디지털 권위적으로 옮겨왔고 이 디지털 권위로 간 게 전쟁의 기회를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신다면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빨리 올라왔는데 여기서 미국이 이렇게 꺾인 것만큼 중국은 이렇게 꺾어야 돼요. 완만하게 꺾이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꺾여야 돼요. 방금 제가 뜻밖의 횡재가 사라지는 5가지 징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완만하게 꺾이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꺾여야 되는 위치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는 중국이라면 과거에 전쟁이 언제 일어났었냐면 이렇게 성장할 때 일어난 게 아니다. 2등의 저주라고. 1등과 차이가 좁혀졌는데 2등의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그때 많은 국가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행동이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중국과 미국의 지금 현재 전략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봐야 됩니다. 왜냐? 태풍의 소용돌이 근처에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실제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직 중국의 국방력이나 중국의 기술이 미국을 압도한다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중국이 만약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난다.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왜 할까요? 중국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한국 전쟁에도 참여했죠.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포장해서 중국이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일으켰고 심지어 최근에는 인도랑 국경을 맞닿고 있는 데서 인도 군인들 많이 죽였었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봤었을 때 중국의 의도는 자기보다 더 우월한 적을 상대로 시작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먼저 해버리는데 이거의 목표는 뭐냐? 초반에 치열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나는 막대한 사상자를 낸 용의가 있다 라고 적한테 보여준다라는. 그러니까 적이 이거 전쟁하면 많은 사람이 죽겠는데 초반에 많이 기세를 압도를 해야 전쟁이 길게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중국은 링 위에서 맞붙고 있는 적한테 우리 죽기 살기로 싸울 거니까 엄청 치열할 거야. 안 물러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싸우게 되면은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건데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우리는 먼저 싸울 거야 라고 하는 걸 선제적인 목표로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미국한테도 보내지만 미국과 같이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적국한테도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보고 있으면은 저는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절반이나 뺐거나 반 정도 뺐으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남기는 건데 이게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줌으로써 중국은 대만을 똑같이 하려고 생각할 거예요. 강제적인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고 가만히 있는다면, 인정한다면 중국도 똑같이 대만을 똑같이 들어가서 우리 인정해줘라. 이거 원래 우리 거였다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참여했어도 무기만 빌려주지 미군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나 중국 입장에서나 지금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2, 3년 전만 해도 중국이 짱이다. 야, 중국 이만큼 경제력이 너무 많으니까 자본력이 엄청나니까 중국이 진짜 G1 되는 거 아니야? G20 중에 넘버 1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미국의 저력이 엄청나게 세고 미국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중국은 서서히 미래가 없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한테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우리는 지금 이런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식을 살 때도 부동산을 살 때도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현재 한국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라고 하는 거에서 이 책을 봤는데 정말 만족을 하고요. 2부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기대되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책이 되게 얇은데 생각보다 너무 흡수력도 빠르지만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다음 주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